이탈리아 피렌체의 외교관 마키아벨리는 관직에서 쫓겨난 뒤 재계하기 위해 군주론을 써 메디치 가문을 헌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군주가 된 로렌초 2세대 메디치는 군주론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 장자 계열의 메디치 가문이 끊어지고 차자 계열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정작 군주론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은 코시모 1세대 메디치입니다. 그는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을 따라 군사력의 중요성을 깨달아 실천해 단번에 악행을 통해 군주가 되고 이후 조금씩 지속해서 선정을 베풀어 자신의 조국 피렌체를 크게 발전시켰어요. 코시모 1세는 성격이 잔인하고 흉악한 전제군주였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해 강한 군사를 양성해 영토를 넓혔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망한 산업을 유치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피렌체를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이번 영상은 피렌체에서 토스카나 대공이 된 무시무시한 독재자 코시모 1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시모의 외할머니는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르네상스를 꽃피운 로렌초 대 메디치의 손녀였습니다. 외가 쪽 장자 계열과 친가 쪽 차자 계열 메디치 가문의 혈통을 가진 유일한 계승자였죠. 장자 계열 로렌초 2세의 외동딸 카테리나 메디치는 정략 결혼으로 프랑스에 시집갔고 최후의 부계자 알레산드로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허락으로 초대 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도하고 방자의 폭정을 일삼은 알레산드로가 통치 5년 만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암살당하자 반개 가문의 코시모가 뒤를 이어 공작이 되었어요. 피렌체 시어회에는 알렉산드로가 죽자 서국적이고 미숙해 보이는 17살의 코시모를 추대하고는 옥두각시처럼 배후 조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권력을 차지하자마자 코시모 1세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피렌체 유력 가문의 공동체 시어회에 위임한다는 공약을 무효로 만들고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1537년 피렌체 외곽 몬테무르로에서 황제군의 지원을 받은 코시모가 프랑스군을 등에 업은 시어회의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자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 넣어 가혹하게 고문하고 처형했어요. 감옥에는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귀가 멍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피하지 못했죠. 코시모는 피렌체의 정통우방 프랑스와 결별하고 대신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신하가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 3살 어린 나폴리 총독의 외동딸 엘레오노라와 결혼했어요. 이후 코시모는 대대적인 국가 개조에 나섭니다. 전란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비단과 모직 산업을 부활시켰습니다. 도로, 배수, 항구 등 사회 간접 자본을 육성하고 교육을 장려했죠. 거기에다 석탄 광산, 대리석 채석장, 철광 채굴권까지 확보했어요. 지금의 네덜란드 지방인 플랑드르의 고부가가치 산업, 벽걸이 융단 제조업을 도입해 고용을 늘리고 재정을 튼튼히 했습니다. 또한 질길거리를 위해 고대 로마 방식을 모방한 전차 경주를 열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코시모의 부국 강병 정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치세하에 정치, 경제, 군사 방면에서 불과 30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룹니다. 1557년에는 오랜 숙적 시에나를 정벌해 합병했습니다. 그로 인해 영토가 2배로 넓어져 도시국가 피렌체를 넘어서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성공의 이면에는 아내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코시모가 약간의 나이에 재산도 친구도 없을 때 엘레오노라가 제공한 지원은 엄청났어요. 통치를 시작할 때 필요한 자금과 군사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엘레오노라가 충당해줬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를 다스리는 나폴리 총독의 외동딸이어서 재정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요긴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코시모의 조언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에 코시모가 짧은 기간 확고한 권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죠. 그러나 1562년 43세 때 아내와 2명의 아들을 한 번에 말라리아로 잃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 말라리아가 자주 유행했는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충격을 받은 코시모의 성격은 더욱 어둡고 우울해졌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을 억누르는 공포 정치가 피렌체를 지배했고 코시모는 언제 어디서 보복당할지 몰라 두려워 항상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1565년에는 장남 프란체스코를 페르디난드 1세 황제의 딸이자 카를 5세의 조카인 오스트리아 대공비 요한나와 결혼시켰어요. 코시모는 며느리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피렌체 도심에 있는 베키오 궁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르네상스 건축가 조르조 바사리를 시켜 베키오 궁전과 자신이 사는 피티 궁전을 연결하는 고가동로 건설을 지시했죠. 바사리 배랑이라고 불리는 긴 복도를 따라 외곽에 있는 피티 궁전에서 집무실까지 출퇴근했어요. 자신이 정적을 제거한 것처럼 자기 역시 언제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안전하게 혼자 다니기 위해 개인용 회랑을 만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오스만 투르크의 침공으로 혼란한 틈을 타 1570년 코시모는 교황 피우스 5세에게 접근해 토스카나 대공이 되었습니다. 피렌체 공작으로 황제의 대리인에 불과했으나 대공이 되면서 왕이 버금가는 토스카나를 다스리는 군주가 된 것입니다. 현재 피렌체의 중심 시누리아 광장에는 코시모의 충동 기마상과 바다의 신 넵튠 조각상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5형제 중 하나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청동 기마상과 유사하게 제작한 것은 피렌체가 메디치 가문의 확고한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지배자 넵튠의 얼굴은 코시모의 얼굴을 모델로 만들어졌어요. 강력한 해군을 건설한 걸 기념하는 조각상인데 강력한 힘과 통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코시모를 신으로 묘사했다고 할 수 있죠. 코시모는 독재자였지만 용터를 놓고 국가를 새롭게 건설한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포정치를 펼쳤음에도 국가에 큰 혜택을 준 독재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그는 군주론의 조언을 받아들여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로써 메디치 가문은 역사의 주역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었고 가문의 전통을 따라 여러 예술가를 후원하게 됩니다. 전제군주였으나 공평한 법칙행, 강력한 정부, 유능한 행정, 경제적 번영을 이끈 코시모 1세는 진정한 마키아벨리즘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독사를 비롯해 여러 음모설이 세간에 돌기 마련입니다. 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독살이 있다면 현재는 부검을 통해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독극물을 검출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해 두고두고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까지도 쟁점이 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을 지배한 메디치 가문의 프란체스코 메디치 대공과 그의 부인 비앙카의 의문에 쌓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스카나의 독재자 코시모 1세 메디치의 장남 프란체스코 메디치는 아버지가 죽자 33살의 나이에 대공의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동생 페르디난도는 추기경이 되어 교황이 있는 로마에서 지냈죠. 코시모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부국 강병에 전력을 다한 데 반해 프란체스코는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사치품 자기 제작에 흥미를 느꼈고 연금술에 빠져 여러 가지 약을 만들기 위해 화학실험실에서 지내느라 나라를 돌보는 일엔 등한시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의 냉혈적인 독재 성향을 그대로 답습해 무자비한 프란체스코는 정치적으로 적이 많았고 나라의 독립성을 잃고 합숙부르크 가문에 종속되어 많은 돈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1564년 프란체스코는 아버지의 외교적 수완으로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딸 요한나와 결혼했습니다. 15세기 초부터 두각을 나타낸 메디치가에서 요한나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신부였어요. 하지만 오스트리아 명문가 출신의 자부심이 대단한 요한나는 이탈리아 상인 집안 메디치 가문이 자신의 성에 맞지 않았죠. 정략 결혼으로 시집온 요한나는 남편의 시시때때로 불만을 터뜨렸고 토스카나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자신에게 차갑고 까다롭게 대하는 요한나 대신 결혼 전부터 사귄 베네치아 귀족 출신의 미녀 비앙카 카펠로와 가까웠어요. 그러던 중 요한나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사망하자 그는 비앙카와 바로 결혼했습니다. 가문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동생 페르디난도는 형의 행동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비앙카를 매춘부라고 부르며 경멸했죠.
비앙카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고 어린 나이에 고향 베네치아를 떠나 피렌체에 와서 힘들게 살다가 프란체스코를 우연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1587년 메디치 가호의 여름 별장 포지오 카이아노 지어텍에서 연애를 마친 토스카나 대공 부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페르디난도 추기경도 같이 있었는데 음식을 먹고 고열, 설사, 구토, 복통을 일으킨 프란체스코는 자신이 직접 만든 엉터리 약으로 치료하겠다고 고집하다가 병세가 점점 나빠져 중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고 호흡곤란을 겪자 의사들은 당시 치료법대로 피를 뽑고 구토제와 설사약을 복용시켰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병이 발생한 지 11일 후 프란체스코는 14시간이나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함께 고열로 고생하던 비앙카도 이어 곧 죽고 말았어요. 시신을 거두어 의사들이 부검에 나섰습니다. 프란체스코의 간은 검고 딱딱하게 변해 있었고 비앙카의 신장은 기능을 하지 못해 몸 전체가 부어 있었죠. 비앙카는 출산 후 2년간 몸이 퉁퉁 붓는 수종을 앓았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대공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2명의 의사는 프란체스코의 위에서 발견된 불혈 증상과 붉은 염증이 비소 중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독사를 의심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고 9일에서 14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공 부부 모두 고열이 있었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소에 중독되면 고열이 나지 않고 보통 2-3일 안에 복통과 구토를 일으키며 죽어요. 만약 독을 사용했다면 말라리아에 걸린 뒤 누군가가 몰래 음식이나 음료에 독을 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생 페르디난도였어요. 당시는 비소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흔했고 이탈리아는 독약 제조와 유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대공 부부가 죽을 당시 2명의 장성한 딸만 있었을 뿐 합법적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페르디난도는 성직을 내려놓고 토스카나 대공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형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르고 가족 묘지에 묻었지만 비앙카는 메디치 가문의 공식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속도 없이 시체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메디치 궁전에 있던 비앙카의 초상화와 문장까지 모두 지워버렸어요. 시간이 흘러 2006년 피렌체 대학의 법의학, 독성학 전문가들은 무덤에 있는 프란체스코의 뼈에서 비소 중독의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의학저널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충의 흔적이 있었다고 발표되었어요. 현대과학으로서도 질병으로 죽었는지 독살인지 판가름이 나지 않은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간 페르디난도에게는 늘 살인 혐의가 따라다녔습니다. 세간의 의혹에도 그는 22년 동안 토스카나를 성공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전 유럽에 메디치 은행을 설립하고 피사에 있는 리보르노 항구를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해 종교 갈등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추방된 유대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뱅을 따르는 개신교도를 수용해 종교적으로 반대한 정책을 펼쳤죠. 형이 내린 가혹한 세금을 낮추고 여러 예술가를 지원하며 토스카나를 전보다 공정하고 안정된 사회로 발전시켰어요. 프란체스코 메디치 부부의 미스테리한 죽음은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독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사람들의 스캔들은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치 별장에서 의문사한 토스카나 대공 프란체스코에게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시집온 전 부인 요안나 사이에서 낳은 둘째 딸 마리아 데 메디치가 있었습니다.
형 프란체스코를 이어 권좌에 오른 페르디난도는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전쟁으로 내전을 겪는 프랑스를 돕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어요. 초대 토스카나 대공 코시모 1세 때부터 시작된 신성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죠.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나바라 왕국의 개신교도 앙리 4세를 가톨릭 국가 프랑스의 왕자에 앉힌 사람이 페르디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메디치 가문을 대표하는 페르디난도의 도움으로 앙리는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는 부르봉 왕조의 시조가 될 수 있었어요. 삼촌 페르디난도는 앙리가 여왕 마고라고 불린 마르그리트와 합의 이혼하자 26살 된 조카 마리아와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내전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앙리에게 두둑한 지참금을 가져온 마리아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죠.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마리아는 메디치 가문에서 카테리나에 이어 두 번째로 프랑스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로 시집간 마리아 대 메디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리아가 태어난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상지입니다. 르네상스는 기독교가 지배한 중세 이전의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 사상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부활을 뛰어넘어 새롭고 독창적인 문화로 발전해 하이 르네상스라는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바탕으로 15세기 건축, 조각, 회화에서 발생한 대대적인 르네상스 활동에 이어 16세기 말에는 음악에서도 혁신이 일어납니다. 오페라는 피렌체에서 탄생했어요. 고대 그리스 연극과 음악을 결합하려는 시도에서 생긴 새로운 장르가 오페라입니다. 매혹적인 무대, 화려한 의상,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가 섞인 오페라가 페르디난도가 참석한 가운데 피렌체 우피치 궁전에서 초연되었어요. 2년 후 1600년 마리아의 결혼을 축하하는 행사로 오페라 에우리데체가 공연되었습니다. 에우리데체의 깊은 감명을 받은 유럽 각국의 제후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오페라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후 배를 타고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한 마리아는 프랑스에서는 마리 드 메디시스로 불렸어요. 마리는 앙리와의 사이에서 아들 루이 13세를 비롯해 2남 3녀의 자녀를 출산하며 왕실에서 확고한 지위를 굳히게 됩니다. 그러나 돈에 얽힌 정략 결혼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불화를 초래했어요. 앙리의 심각한 여성 편을력과 마리의 과도한 사치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죠. 거기다가 종교 환영 정책 낭트 측력을 발표하며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평화를 추구한 앙리에 비해 열렬히 가톨릭을 옹호한 마리는 서로 반목과 다툼을 거듭했습니다. 1610년 종교 갈등으로 앙리가 낭트 측령의 불만을 품은 과격한 가톨릭 교도에게 암살당하자 루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즉위했어요. 카테리나 메디치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도 협정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죠. 하지만 어릴 적 피렌체에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해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며 끝내 권력을 차지한 노련한 카테리나와 달리 풍요롭고 사치스럽게 자란 마리는 남편의 유화적인 정치를 배웠고 가톨릭 세력을 중용했습니다. 더군다나 이탈리아 출신 귀족들만 등용해 인심을 잃고 말았죠. 시간이 지나 루이가 자라 권력을 두고 모자 간의 대립이 강해지자 아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의 반격으로 진압된 마리는 파리 외곽 블루아성에 유폐되었어요. 재기를 위해 둘째 아들 가스통과 손잡고 반란군을 결성해 이끌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루이가 끔찍히 아끼는 재상 리슐리의 추기경이 중재해 마리는 아들과 화해하고 파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1621년 마리는 자신이 지내던 파리 릭상부르크 궁전을 장식하기 위해 당시 유럽 최고의 화가 루벤스에게 그림을 의뢰합니다. 마리는 학문과 예술을 후원한 메디치 가문 출신답게 미술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각색해 대중에게 선전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벨기에 북쪽에 속하는 플랑드르 지역 출신 루벤스는 영국 여로 작가 위다가 쓴 동화 프란다스의 개에 나오는 소년 넬로가
추위에 떨고 굶주리면서도 죽기까지 보길 원했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그린 화가입니다. 루벤스는 루이 왕의 심기를 헤아리고 마리의 허영을 만족시키면서도 자신의 천재적인 예술성을 드러내야 했죠. 막내딸 앙리에타와 영국 왕 찰스 1세의 결혼식 때까지 완성해야 했습니다. 4년에 걸쳐 루벤스는 마리의 출생과 생애를 다룬 연작 24점을 그렸어요.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리스 신화와 현실의 경계를 허문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루벤스는 마리의 인생을 마치 신화의 한 장면같이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죠.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루벤스는 장엄하면서도 신의 축복을 받는 과장된 장면을 통해 마리의 인생을 미화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마리의 욕심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리슐리에는 종교 간의 반목을 넘어 나라의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외교로 인기가 많았는데 마리가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음모가 발각되었고 당시 스페인형이었던 브리셀로 망명하고 말았죠. 막내딸이 사는 영국에도 갔지만 별다른 대접을 받지 못하고 1642년 독일 쾰른에서 과거 자신이 후원했던 루벤스의 집에서 쓸쓸하고 가난하게 죽고맙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나오는 그녀의 일생을 그린 그림에는 없는 냉혹한 현실이었죠. 프랑스로 시집간 마리의 삶은 메디치가에서 먼저 프랑스 왕비가 된 카테리나와 대비됩니다. 3명의 아들을 차례차례 왕으로 만들며 프랑스 정치를 주무른 카테리나와 달리 마리는 세상의 변화를 무시한 채 무리한 정책과 어이없는 반란으로 아들에게 외면당해 추방당하고 말았어요. 많은 실책을 저질렀음에도 마리가 유명인물로 남는 것은 오페라의 기용과 아름다운 루벤스의 작품을 통해 두고두고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사실을 마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피렌체의 명문가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회화, 건축, 조각에 재능이 있는 예술가들을 돕던 메디치 가문이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입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의 파도바 대학 교수로 있던 갈릴레이는 토스카나 대공 페르디난도 메디치의 부인 크리스티나의 요청으로 아들의 가정교사로 일했어요. 1609년 페르디난도가 사망하자 자신이 가르치던 푸시무 2세가 젊은 나이에 대공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갈릴레이는 만원경으로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을 발견하고 기록한 책 별의 소식을 푸시무에게 바쳤습니다. 천체를 관측해 과학사에 불후의 업적을 남긴 갈릴레이와 그 배경이 되었던 메디치 가문은 어떤 인연을 가졌던 걸까요? 이번 영상은 메디치 가문이 후원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레이는 토스카나 공국이 지배하던 피사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렌체 궁정에서 작곡가로 일하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음의 비율에 관해 배웠어요. 수학 실력이 뛰어난 갈릴레이의 아버지는 현을 직접 조이고 느리면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하고 책을 썼습니다. 갈릴레이는 이런 집안 분위기를 통해 체험과 실험을 중시하는 실증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라서 피사 대학 의대에 들어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학교를 중퇴하고 맙니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의학자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고 의무를 품거나 비판하는 질문을 임기시하는 피사 대학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풍에 실망했기 때문이죠. 이후 피렌체와 시에나를 오가며 부유층 자녀의 대학 입시를 지도하는 과외로 돈을 벌었습니다. 갈릴레이는 피렌체에서 당시 인기 있는 단테의 신곡 내용을 바탕으로 지옥의 크기와 위치를 추론하는 수학 강연을 진행했어요. 청중을 한 번에 휘어잡는 능력으로 신곡에 나오는 원뿔형 지옥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설명해 큰 호평을 받았죠. 이름이 알려진 갈릴레이는 페르디난도 대공의 추천을 받아 피사 대학 수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갈릴레이는 검증되지 않은 주류 이론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론이 아닌 실험에 바탕을 둔 연구로 학계의 주목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권위적인 학풍과 낮은 보수로 어려워하던 갈릴레이는 베네치아 파도바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동방과 서방을 잇는 활발한 교역으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베네치아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18년간 지내면서 명성을 쌓아나갔어요. 1604년 대낮에도 환하게 빛나는 초신성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고 생각했어요. 독일 천문학자 케플러의 이름을 따 케플러의 초신성으로 불리는 별입니다. 갈릴레이는 새로운 별의 탄생에 대해 궁금해하던 대중에게 강연을 통해 자연현상을 설명했어요. 별은 아주 멀리 있으며 별뿐만 아니라 지구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죠. 지동설이 등장한 것입니다. 갈릴레이의 새로운 생각은 전 유럽으로 신속하게 퍼져나갔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신봉하던 과학자들과 종교계는 이단이라고 말하며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초신성은 새로 태어난 별이 아니라 아주 큰 별이 수명을 다하고 사라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608년 네덜란드에서 2개의 렌즈를 기다란 통에 넣고 멀리 있는 사물이 잘 보이도록 조절한 만원경이 개발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갈릴레이는 만원경을 구해 원리를 파악한 후 직접 만원경을 제작했어요. 이것으로 밤하늘을 관측했는데 달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불완전한 지상과 달리 신이 창조한 달은 유리구슬같이 매끈하다고 여겼는데 눈으로 본 실상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하수는 구름 같은 연기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별이 모인 것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4개의 위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목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위성이 있다는 사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전체가 회전하는 줄로 알았는데 지구가 아닌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이 있다는 건 기존 이론으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 경천동지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초로 발견한 목성의 위성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애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목성이 영어로 주피터여서 주위를 도는 위성에 이오, 유로파, 가니메에, 카스텔로라고 부른 것이죠. 당시 갈릴레이는 안정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강력한 후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성의 위성에 코시모 대공 형제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시모, 프란체스코, 카를로, 로렌초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발견한 위성을 메디치의 별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기질을 발휘한 갈릴레이는 별의 소식 서문에 메디치 가문을 찬양하는 낮 뜨거운 헌정사를 올려 토스카나 공국의 궁정수학자 및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갈릴레이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학자로서의 명성과 대공의 권위에 의지해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등용한 코시모 2세가 이른 나이에 죽고 그의 아들 페르디난도 2세 메디치가 대공이 되었어도 갈릴레이에 대한 후원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갈릴레이가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하자 페르디난도 2세는 종교 재판에 직접 참관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종신형을 받았다가 가택연금으로 감형되자 페르디난도 2세는 갈릴레이를 피렌체로 데려가 연구에 전념하게 했어요. 페르디난도 1세, 코시모 2세, 페르디난도 2세 이같이 3대에 걸친 메디치 가문의 인연으로 갈릴레이 같은 위대한 천문학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 예술에 이은 과학의 발전을 뒷받침한 메디치 가문의 빛나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성의 위성들이 메디치의 별이 된 이유는 메디치 가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술에서 과학으로 확장된 메디치 가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갈릴레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스카나 대공 코시모 2세와 페르디난도 2세는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1657년에는 유럽 최초의 자연과학학회 아카데미아 델 치멘토를 결성해 뛰어난 학자들의 연구와 실험을 촉진했어요. 하지만 예술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빛을 발하던 메디치 가문은 서서히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위대했던 가문은 왜 추락했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을까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메디치 가문의 최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세기 초 은행업과 양모 사업으로 번성한 메디치 가문의 장자 계열은 로렌초 메디치 때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과도한 욕심과 변덕으로 파괴적인 로마 약탈을 초래한 메디치 출신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실정과 후계자들의 다툼으로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차자 계열의 코시모 1세가 권력을 장악해 토스카나 대공이 되면서 메디치 가문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코시모 1세 이후 자손들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취미에만 몰두해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지리상의 발견으로 지중해를 건너 대서양 무역이 발달하고 전 유럽을 뒤흔든 30년 전쟁으로 세상이 급변하는데도 과거 르네상스 양식에만 집착했죠. 창의성과 혁신이 사라지고 매너리즘과 바로크 양식으로 이어지는 유행의 변화를 등한시해 예술에서도 퇴보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시대착오적인 가톨릭 근본주의를 맹신해 사제들이 국정을 장악해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28살에 대공이 된 코시모 3세는 요직을 차지한 도미니쿠스 회에 휘둘렸고 사제들을 대거 등용한 대공의 어머니 비토리아가 사사건건 국정에 간섭했습니다. 나라 살림과 경제에 무지하고 인간적으로도 속이 좁은 코시모는 잔인할 만큼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어요. 거기에 더해 일반 가정을 도덕적으로 샅샅이 감시하는 종교 감찰관을 운영해 사소한 범죄를 찾아 들춰내며 과도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거리에서 군중이 보는 가운데 사형이 집행되었고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돌았어요. 코시모의 억압적인 전제 정치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떠나게 했고 인구가 크게 줄어 경제가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재정이 고갈돼 군대를 유지하기도 힘들었어요. 타인에게는 조그마한 도덕적인 실책도 용납하지 않았지만 정작 코시모는 종교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좋아해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위선과 미신이 사회를 지배하고 편협하고 경박한 풍조가 퍼져나가 토스카나는 삼류 국가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무려 53년에 걸친 어리석은 코시모의 통치로 인해 토스카나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웃 나라들은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폭언과 폭식으로 무질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코시모는 자주 병에 걸렸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어 굶주린 사람들이 왕궁을 둘러싸고 빵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심지어 도적대가 출몰하는 아수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코시모의 장남 페르디난도는 어려서부터 예술과 과학에 재능이 있어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페르디난도가 집권하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코시모는 국정개혁을 요구하는 아들의 정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한 페르디난도는 쾌락과 방종에 빠져 동성애를 일삼았고 베네치아 여행에서 성병, 매독에 걸리고 말았어요. 결혼했어도 매독균으로 인해 자손을 가지지 못했죠. 건강이 나빠진 페르디난도가 일찍 사망하자 그의 동생 잔 가스토네가 대공이 되었습니다. 가스토네는 토스카나 공국의 마지막 대공입니다. 그때는 코시모의 거듭된 실정으로 국력이 약해져 군대가 3,000명도 되지 않았고 왕실 궁궐은 바닥이 났어요. 피렌체 거리는 거지들로 넘쳐났고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열강은 허약한 토스카나를
무력으로 차지할 궁리만 했습니다. 대공이 되자 가스토네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비인간적인 공개 처형을 중단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성격과 심각한 우울증으로 얼마 후 그는 통치에 관심이 사라졌고 궁전 안에 은둔하며 지냈습니다. 결혼한 부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 오랫동안 별거 상태로 지냈고 미소년들에 둘러싸여 동성애를 일삼아 자식을 가질 수 없었어요. 나이 많은 삼촌이 있었지만 추기경으로 성직이 있었죠. 다급해져 부랴부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한속해 어린 부인과 결혼했으나 자식을 보지 못하고 곧 죽고 말았습니다. 가스토네가 사망하자 가족 중 유일하게 그의 누나 한나 마리아 루도비카만 남았습니다. 루도비카는 독일 라인강 서부 지역의 팔츠 선제우에게 시집갔어요. 하지만 매독에 걸린 남편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선제우가 죽자 아부가 되어 고향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막을 내리려고 하자 토스카나를 차지하려고 강대국들은 군침을 흘렸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죽고 최후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루도비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군대를 주둔시키며 빼앗으려고 했어요. 약 350년간 걸쳐 피렌체를 지배한 메디치 가문의 멸문은 예정된 일이었죠. 열강의 비밀 거래 속에 토스카나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 넘어가자 최후의 순간 루도비카는 피렌체를 위해 신의 한 수를 두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이 소장한 모든 예술품과 재산을 새로운 토스카나 정부에게 영원히 기증하는 대신 그중 한 점도 피렌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루도비카의 기지로 현재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과 피티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외주로 팔려나가거나 소실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술품을 관람하기 위해 전 세계 예술가와 관광객이 피렌체로 몰려들게 되었죠. 루도비카는 피렌체 시민들의 번영과 이익을 보장하는 최고의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탁월한 역량과 고귀한 정신으로 인류사의 등불을 밝혀 찬란한 르네상스 시대를 연 역사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와 매독 그리고 태행적인 공본주의 신앙으로 가문이 끝이 나고 말았어요. 이것으로 10회에 걸친 메디치 가문 이야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